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이번 회차는 36회차인데요. K리그 5경기 그리고 EPL이 9경기가 배정됐습니다. K리그는 주중 경기 변수가 있었고요. EPL도 리그컵을 치른 경기 팀들이 있었죠. 저희는 35회차에서는 K리그 경기는 5경기 전부 다 마쳤고, J리그에서 이제 3경기 틀리면서 아쉽게 4등에 그쳤습니다. 35회차는 또 2월이 됐는데요. 2월 금액만 4억 5천 정도 되니까 이번 회차 좀 집중해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14경기 분석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포항과 수원인데요. 먼저 홈팀 포항은 그 중원의 핵심인 신진호가 경고 누적으로 지난 라운드 이제 나서지 못했죠. 그래서 신진호 자리에 오범석이 신강훈과 함께 중원에 나섰습니다. 그 레프트백 전민강이 상대 문선민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았고, 권기표와 강상우의 돌파로 측면을 공략하면서 전북을 공략했죠. 중원에서 압박과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우세하게 가져갔는데, 이 박스 안에서 이승모나 고영준 이런 좀 선수들이, 작은 선수들이 그 전북의 센터백들과의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 상대 공세는 강현무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로 차단하며 버텨냈지만, 그 수비 라인에서 헤딩 클리어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했고, 또 페널티킥으로 연달아 실점하고 말았죠. 그 후반 임상혁 투입하면서 공격 진영에 변화를 주면서 빠른 템포로 전북을 공략하긴 했는데, 공격 주도권을 가져갔지만 측면 크로스가 골로 마무리가 안 되면서 무득점 패배를 하게 됐죠. 잘 싸웠는데 마무리 능력 부재가 심각한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팔라시오스 선수는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까지 나설 수가 없어요. 원정팀 수원입니다. 요즘 최악의 부진이죠. 그 니콜라우와 권창훈 조합으로 지난 경기에서 최전방을 구성했는데, 이 정상빈 선수마저도 이제 부상 이탈로 해법이 없었죠. 권창훈이 최전방에서 키핑해주면서 공격 찬스를 잡아내지만, 이 수원 선수들이 전방에서 너무 뭔가 만들어내려 하다 보니까 슈팅 타이밍을 좀 놓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전방에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기재하고 구대영, 이 좌우 측면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고, 강현묵도 중앙에서 공격적으로 침투했는데 이 마침표가 잘 안 찍혔어요. 또 이날 경기에서 최성근이 전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한석종으로 교체됐고, 또 후반 초반에는 장호익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악재가 겹쳤죠. 결국 그 코너킥에서 이어지는 크로스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 그 잭슨에게 실점하면서 무너졌고, 수장 열세에 이제 지치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결국 속도 싸움에 밀리면서 추가 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이날 후반 교체로 나섰던 전세진이 폼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아마 이번 주말 경기 선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포항은 최근 잘 싸우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는데요.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 속에서 강상우 시프트를 활용하며 예상 외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죠. 수원은 악재의 악재가 연속입니다. 김건희와 정상빈의 부상으로 공격력도 약화됐고, 장호익과 최성군도 출전이 힘들죠. 그 무너진 수원의 경기력으로 포항의 빠른 패스 플레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포항도 골 결정력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번 경기에는 수원이 그동안 안 나왔던 선수들을 내세우면서 변화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변화를 줄 수밖에 없겠죠. 선수들이 부상으로 지금 다 빠져 있으니. 수원이 선발 변화 카드가 적중한다면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아무래도 무승부 없이 포항의 승리가 우세하겠지만, 수원이 전세진 카드라든가 이런 게 적중한다면 수원이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포항의 승,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전북과 수원FC의 경기인데요. 일류체코 선수가 이 지난 라운드 부상으로 아웃됐는데 한 2달 정도 출전이 힘들다라는 보도예요. 지난 라운드 공격 조합에 변화를 줬습니다. 김승대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섰고, 문선민도 선발로 출전했죠. 중원 조합 역시 로테이션하면서 지친 선수들에게는 체력 안배를 한 것 같았어요. 중원에서 상대의 수비적인 운영에 애먹으면서 쉽사리 공격 전개를 못했습니다. 이 포항이 중원을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을 했죠. 역습 형태로 송민규, 일류첸코가 슈팅 찬스를 맞이하긴 했는데 이거 강현무 골키퍼한테 막히고 말았죠. 전반 막판 일류첸코가 이 발목이 돌아가는 부상으로 교체 아웃돼서 이제 걱정스럽다고 했는데 2달 정도 결장 예상됐습니다. 후반 선수 교체를 하면서 공격 진영에 좀 변화를 줬죠. 그 상대 수비에 클리어링 미스를 안 놓치고 최영준의 크로스를 구스타보가 발리슛으로 연결했고,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면서 멀티골로 활약했죠. 포항의 반격에 이제 수세적으로 밀리긴 했는데 수비 밸런스가 워낙 좋은 팀인 만큼 잘 버텨냈습니다. 근데 전북은 상대 밀집 수비를 넘어서기 위한 전술적인 대책,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원정팀 수원FC입니다. 라스 중심의 공격 운영이 확실히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라스가 뚝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침투하는 움직임, 제공권, 그리고 연계, 몸싸움, 그 수원 삼성의 수비 라인을 상대로 굉장히 우월한 모습을 보였죠. 중원과 수비 라인도 효과적인 협력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밀어내면서
확실히 잭슨이 합류된 후에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이제 한승규를 교체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속도를 높였죠. 무릴로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이영재가 중원에서 확실한 볼 컨트롤로 경기를 운영했고, 박주호도 영리하게 주고받고 해주면서 중원에서 볼 운반을 도왔습니다. 요즘에 라이트 측면으로 나오는 조유민 선수, 이 선수가 원래 센터백 출신인데 현재 포지션에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백 잭슨의 롱패스 정확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잭슨이 공 잡고 올라오면서 라스를 통해서 한 방 길게 연결하는 패스도 정확해요. 후반 상대 퇴장 이후에 지친 수비 라인을 상대로 잭슨, 이영재, 양동현이 릴레이골로 완성을 거뒀죠. 근데 수원FC 다 좋은데 여전히 측면 공격이 좀 약한 부분이 아쉬운,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전력은 전북이 두터운 스쿼드로 앞서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 두 경기 전북의 경기력이 좀 저조했죠.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가 안 됐고 상대의 수비 전술에 답답한 경기였어요. 반면 수원FC는 최근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라스가 확실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고, 다만 무릴로가 지준 경기에서는 이제 타박 부상으로 빠졌었는데 이번 경기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릴로가 빠지게 되면 분명히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조유민이 라이트백으로 출전한다면은 조유민 선수가 발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북의 측면 빠른 침투에 대비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FC가 조금 수비적으로 내려설 것 같아요. 전북이 다시 한번 밀집 수비, 특히 잭슨이 구스타보를 확실하게 봉쇄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전북이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이 경기 배당률과 다르게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경기 무승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전북의 승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구와 성남의 경기인데요. 그 홈팀 대구, 이용래가 드디어 부상에 복귀하면서 중원에서 라마스와 함께 나섰죠. 근데 김우석의 징계로 인해서 김진혁이 어쩔 수 없이 또 센터백으로 수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홍정훈이 복귀를 했는데도 이게 대구에겐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무세하게 경기를 지배했지만 그 인천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했는데 상대가 이제 선수 교체 후에 측면이 뚫리면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공격수를 마크 못하면서 실점을 했죠. 그 대구의 수비 라인이 확실히 제공권, 몸싸움 이런 거 강한데 발밑 빠른 공격에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징야가 요즘에 상대 집중 견제에 묶이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는데 이걸 에드가가 조금 거들어줘야 되는데 에드가의 최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정태욱의 김진혁까지 가세하면서 확실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라마스 선수도 중원에서 좌우로 폭넓게 넓은 시야로 벌려주고 이 패스도 굉장히 정확하고 좋습니다. 경기는 주도했지만 또 두텁게 수비하며 역습으로 나오는 상대 전술에 애를 먹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또 후반에 프리킥 상황에서 추가 실점하면서 크게 무너지고 말았죠. 원정팀 성남입니다. 지난 주말 전북을 상대로 그물망 수비로 효과를 봤던 성남인데 주중 광주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무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결국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패했죠. 그 믿음의 쓰리백이 나서면서 안정된 수비력으로 버텨내면서 밀리치를 앞세운 공격 전개, 이게 최근 성남이 보여주는 패턴인데 그렇게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미드필더들도 깊게 내려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근데 정석화가 수비 진영에서 공을 빼앗겼고 그 이어진 광주의 역습에 헤딩 실점했습니다. 이 센터백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 미드필더 서범인이 마크하던 김주공에게 실점하고 말았죠. 뮬리치의 공격력은 좋았으나 상대 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좀 막히고 말았죠. 더군다나 이 경기에서 후반 초반 권경원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고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김용관 골키퍼 패했지만 굉장히 많은 선방을 보여줬었죠. 대구가 충격의 리그 5연패, 굉장한 부진이죠. 앞선 경기들에선 부상자들 속출로 좀 고생했었지만 서서히 부상자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에드가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세징야에게 부하가 좀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라마스가 합류하면서 중원에서 볼배그 운영에 유연함이 생기고 좌우 측면도 잘 활용하고 있죠. 그나마 라마스가 합류했기 때문에 세징야가 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은 수비적인 전술로 버텨내고는 있지만 권경훈이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도 워낙 좋은 센터백들이 많은 팀인 만큼 팀 워낙 센터백들이 많은 좋은 팀이지만 성남 매 경기 그 지키려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성남은 다시 한번 최소한 무승부를 노리며 나서겠지만 대구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거든요. 에드가를 대체하며 이근호라든가 박기동이라든가 다른 패턴의 공격 옵션이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렵겠지만 대구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EPL의 에스턴과 브렌트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에스턴. 뉴캐슬 상대로 오랜만에 공격적인 운영이 적중하며 2대0 승리를 거뒀죠. 이적생 데니스의 바이시클 킥과 엘가지의 페널티킥으로 승리했습니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부행디아를 좀 위로 올리고 램지가 중원에서 조율을 하면서 앞선 경기와는 좀 다르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죠. 경기 초반 뉴캐슬의 공세에서 좀 휘청이긴 했는데 상대 공격의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실점은 없었습니다. 램지는 공간 침투하는 잉스를 향한 절묘한 패스 플레이도 좋았고 중원에서 확실히 경기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엔디아도 중원에서 부담감을 내리고 전방으로 올라서자 공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패스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졌죠. 수비 라인의 중심인 센터백 밍스의 기량도 출중합니다. 대인 방어도 좋고 제공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베일리가 이적생 베일리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브렌트퍼입니다. 브렌트포드가 아스날을 잡아낸 것이 이변이 아님을 보여줬죠. 지난 주말 크리스탈 원정에서 0대 0으로 비겼지만 경기력에서는 훨씬 우세한 모습이었어요. 확실히 토니와 은베모 이 투톱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에서도 쉽사리 밀리지 않았고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크리스탈이 수비적으로 내려서면 공간이 별로 없었음에도 투톱을 앞세워서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 은베모의 그 왼발 킥은 굉장히 날카로워서 세트피스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온예카, 노르가드 이런 중앙 미드필더들이 활동량도 좋고 공수 밸런스도 균형이 아주 좋았죠. 아직 패배가 없지만 공격진에서 좀 정교함을 더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그 승격팀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렌트퍼가 승격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긴 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에스턴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어 보입니다. 에스턴의 잉스, 브행디아 이 이적생들이 서서히 합을 맞추면서 공격의 짜임새가 좋아지고 있어요. 밍스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브렌트포드가 앞선 경기들처럼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에스턴이 그 크리스탈전에서 보여준 짜임새라면 의미 없는 슈팅만 난사할 뿐 골망을 열기에는 부족해 벅차 보입니다. 램지 중원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에스턴의 짜임새를 브렌트포드가 막아내기에는 벅차 보이는 그런 경기죠. 이 경기 에스턴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브라이턴.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더피가 높은 제공권으로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앞서갔죠. 상대 수비 둘이 붙었지만 그걸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상대 측면 공략에 그 와포드의 측면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너에서 압박 수비하면서 크로스는 허용 안 하면서 버텨냈어요. 기대 속에 영입한 응웨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죠. 상대 수비 시책을 놓치지 않고 머페이가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비수마가 순간적인 압박으로 스틸에 성공한 것이 주요했죠.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의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공격 시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팀 공격의 전부에 가까운 머페이가 어깨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중 컵 대회에서도 뭐 머페이는 로테이션 때문이라도 뭐 명단에 뺐겠지만 지금 현재 어깨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 있습니다. 원정팀 에버턴입니다. 지난 리즈 원정 경기에서 도미닉, 리차리슨의 그레이까지 선발로 나서면서 공격적인 멤버로 라인을 구성했죠. 그레이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면 폭발적인 스피드로 돌파력을 선보였죠. 뭐 왼쪽이냐 오른쪽 한쪽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공간이 생기면은 바로 파고 들어갔어요. 도미닉이 박스 안에서 PK 얻어낸 걸 직접 성공하며 앞서갔지만 그 상대의 롱패스 역습 한 방에 수비 라인이 저지하지 못하면서 실점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이 미나의 미스인데 이날 센터백 미나가 상대 공격수 벤포드와 신경전을 펼쳤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벤포드의 공을 무리하게 빼앗으려고 덤빈 것이 실점으로 연결된 거죠. 후반 초반 그레이가 특유의 침투, 그 스피드를 앞세워서 추가골을 기록했고 두크레이 그 가감한 공격 가담, 간결한 패스 전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박스 안에서 세컨볼 처리 못하면서 동점골 내주면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브라이턴이 와포드, 벌리, 전력이 약한 팀들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 시즌 초반 기세가 좋았죠. 그런데 이번 상대 에버턴은 그 브라이턴이 앞서 상대했던 팀들과는 달리 전력의 짜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에버턴의 도미닉, 리차리슨, 그레이 이 공격 조합의 파기력은 확실히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있죠. 높이면 높이, 속도면 속도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두크레이의 순간적인 공격 가담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브라이턴은 그 머페이의 부상, 은메프의 적응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죠. 여러모로 이번 경기는 에버턴의 무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사우스햄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뉴캐슬 맥시멈과 윌슨 투톱이 나섰지만 공격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계속 그 앞선 웨스트햄전도 그랬었는데 측면 전개를 통해서 크로스를 시도는 하는데 이게 상대 수비벽에 많이 걸리고 또 일단 전반 초반 그 윌슨이 상대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슈팅으로 골대를 아주 외면해 버렸죠.
지속적으로 크로스 유지의 공격을 시도하지만 정확도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 상대 원톱을 견제하지 못하면 실점했고, 또 코너킥 수비 시에 핸드볼 파울까지 하면서 PK로 추가 실점을 했죠. 전체적으로 에스턴을 상대로 수비 밸런스가 나쁘진 않았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 저하가 좀 아쉬웠죠. 그 후반 교체로 나선 조엘 리턴이 컨디션이 좋았던 만큼 이번 경기부터는 선발 명단에 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주중 리그컵에서는 그 우세한 경기 펼치고도 번리에게 승부차기까지 가서 패하고 말았죠. 원정팀 사우스햄프입니다. 암스트롱, 아담스 이 투톱으로 나서며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맨유의 공세를 막아내려 했죠. 특히 경기 초반 실점 위기가 있었지만 센터백 살리수가 여러 차례 골문 앞에서 걷어내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반 중반 그 아담스의 슈팅이 프레드의 발을 맞고 맨유의 자책골로 행운의 골을 앞서갔죠. 선제골 이후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며 간간히 역습으로만 나섰는데 암스트롱은 상대 빌드업 미스를 틈타서 골키퍼와 맞섰는데 아쉽게도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죠. 후반 박스 안에서 상대의 주고받는 플레이에 손쉽게 실점했는데 수비수가 많았는데 그걸 좀 반응 속도가 느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후반 상대의 공격적인 선수 교체 위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메카티 골키퍼가 여러 차례 슈퍼 세이브하면서 무승부로 지켜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도 뉴캐슬보다는 사우스햄프가 수비적인 부분과 골키퍼 기량에서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뭐 그 큰 차이는 아니지만 뉴캐슬은 측면 크로스의 의존도가 높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요. 사우스햄프의 센터백 라인에서 충분히 클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우스햄프의 암스트롱과 아담스 이 투톱의 파괴력이 뉴캐슬을 괴롭힐 경기죠. 사우스햄프가 우세할 것 같지만 뉴캐슬이 홈에서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며 버티려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경기죠. 뉴캐슬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레스터의 경기인데요. 영팀 노리치는 나설 수 있는 최선의 조합으로 맨시티를 상대했는데 뭐 전력 차이를 도무지 극복할 수가 없었죠. 거의 전원 수비에 가깝게 내려서며 두텁게 수비벽을 세웠지만 상대 빠른 패스 전개의 속수무책이었죠. 전반 초반 상대의 강한 크로스가 그 자책골로 실점하면서 불운이 시작됐고 중원에서는 뭐 길모어가 넓은 시야로 롱패스로 공격 전개를 시도를 해봤는데 상대 수비벽을 넘어서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단 한 개의 슈팅을 시도하는데 그치면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였죠. 근데 이 노리치는 시즌 개막 첫 두 경기에서 리버풀, 맨시티 이런 강팀들을 상대하면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죠. 몸싸움과 투지는 좋지만 순발력이 떨어지는 수비 라인인지라 개인 기량이 좋은 팀에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리그컵에서는 본머스를 상대로 6골 퍼부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정팀 레스터입니다.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팽팽하게 흘러가던 경기 퇴장 변수가 발생했고 상대의 공세에 밀리며 4대1로 크게 패하고 말았죠. 레스터의 올 시즌 공식전 첫 패배였죠. 경기 초반부터 홈팀 그 웨스트햄이 공세에 밀려나는 상황이었고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수세에 몰리고 말았죠. 빌드업 미스로 역습을 당하면서 수비 라인이 침투하는 선수를 놓치면서 실점하며 끌려갔습니다. 워낙 뒤로 밀리다 보니 특유의 역습을 시도할 찬스도 별로 없었죠. 전반 막판 그 페레즈가 볼 경합 중 상대 정강이를 밟으면서 다이렉트 퇴장당해서 수적 열세에 놓이면서 어려워졌습니다. 후반 들어 격차가 더 벌어지며 흔들렸고 골키퍼와 수비 라인의 호흡도 틀어지며 허무하게 추가 실점 내주면서 패했죠. 지난 라운드 레스터가 퇴장 불운으로 최악의 경기를 치렀죠. 원체 밀리다 보니 특유의 역습 패턴도 보여주지 못했고 슈팅 5개에 그친 아주 졸전이었죠. 레스터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르치 수비를 상대로는 고전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언제든 상대 골망을 열어낼 수 있는 바디가 건재하죠. 은디디를 앞세운 중원의 탄탄함도 레스터가 훨씬 우세한 상황이죠. 노리치가 홈에서 무승부라도 원하겠지만 레스터에게 확실히 우세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 노리치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크리스탈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햄. 지난 시즌 아쉽게 챔스 진출에 실패했던 웨스트햄이죠. 강한 모습을 보였던 멤버들이 거의 잔류하며 확실히 시즌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스와 수체 이 두 중앙미들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안토니오를 앞세운 공격적인 운영이 굉장히 좋죠. 특히 안토니오는 이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워서 상대 수비 라인을 아주 밀어버립니다. 이날도 2골 1도움이죠. 상대 실책을 가로채며 빠르고 간결한 역습 패턴도 좋았고 측면 전개에 있는 크로스 공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상대 퇴장 레스터가 상대 퇴장당한 후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후반에 3골을 추가했죠. 안토니오의 2골 1도움 공격을 후반전에는 완전히 안토니오 원맨쇼였어요. 박스 안에서 안토니오가 공을 잡을 시에는 언제든 골로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원정팀 크리스탈입니다. 개막전 첼시에게 완패를 당하고 승격팀 브랜트포드에게도 끌려가며 간신히 비겼죠. 주중 리그컵에서도 승격팀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초반 자아 갤러거의 주고받는 플레이로 찬스를 많이 맞이하긴 했는데 갤러거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불운에 좀 아쉬웠죠. 갤러거는 영리한 패턴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움직이며 공간을 파고들고 주고 움직이고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홈이었지만 상대가 공격적으로 밀고 올라오자 어쩔 수 없이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최전방 벤테케는 확실히 제공권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벤테케까지 연계되는 찬스가 별로 없었어요. 측면에서 자아가 공을 잡으면 벤테케 앞쪽으로 이 벤테케로 연결될 게 뻔하니까 상대가 벤테케 앞쪽으로 와서 잘라버리더라고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웨스트햄이 앞서 있죠. 크리스탈이 웨스트햄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은 2경기 연속 4골, 안토니오가 3골 2도움으로 맹활약 중입니다. 안토니오의 피지컬을 감당하기는 크리스탈이 힘들 것 같네요. 크리스탈이 내려서면 역습 위주로 나서려고 하겠지만 경기 주도권을 쥔 웨스트햄이 탄탄한 중원을 벗어나기는 힘들 경기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웨스트햄이 약간 열세였는데 이번 경기는 이변이 일어나기 힘들어 보이죠. 이 경기 웨스트햄의 승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리버풀 다시 한번 전력 차이를 드러내며 벌리를 상대로 홈에서 2대0 완승 거뒀죠. 오히려 2골에 그친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 번리 공세 잠시 주춤하긴 했는데 중원에서 주도권을 가져오자 조타의 헤딩 선제골로 흐름을 바꿔냈죠. 조타는 2경기 연속골로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냈고 살라 역시 득점은 없었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우세한 경기를 펼치긴 했는데 상대 역습에 위험했던 그림도 많았어요. 알리송이 선방이 없었으면 좀 혼쭐 날 뻔했죠. 라이트백 아놀드도 점차 오버래핑 횟수를 늘리면서 상대를 압박했고 반다이크가 버틴 중앙 수비도 그래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원 핵심 자원인 파비뉴는 부친상으로 지난 주말 결장했지만 이번 경기 출전은 가능한 상황인데 선수 배려 차원에서 출전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원정팀 첼시입니다. 이 돌아온 루카쿠가 선발 출전하면서 최전방에서 확실히 무게감을 잡아줬고 복귀골도 신고했죠. 중원에 코바치치와 조르지뉴가 나서서 안정적인 운영을 했고 이선에서 마우트와 하베르츠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였죠. 루카쿠가 전방에서 등지며 버텨주자 공격의 짜임새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공권 싸움도 확실히 우세했죠. 루카쿠는 이날 한 골도 있지만 골대를 상대 키퍼 맞고 골대 때리는 강력한 헤딩슛도 있었죠. 루카쿠의 수비 시선이 쏠리자 마운트 하베르츠 그리고 알론소와 제임스 좌우 측면 자원들까지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줬어요. 챔피언스리그 우승 멤버에 루카쿠까지 합류한 것은 진짜 굉장한 힘인 것 같습니다. 셋백 라인도 굉장히 좋은 호흡으로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죠. 캉테도 부상에서 회복 후에 후반 교체 출전하면서 컨디션 점검 마쳤습니다. 플리식이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지만 대체 멤버들이 많은 만큼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상승세 두 팀의 맞대결이죠. 두 팀 모두 앞선 2경기에서 객관적 전력에서 한 수 아래 팀들과의 경기를 했어요. 상위권에 머물 두 팀의 이번 경기 맞대결이 이번 라운드 가장 빅매치죠. 두 팀의 앞선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박빙이겠지만 첼시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상황입니다. 루카쿠의 가세는 단순한 공격수 한 명의 증가 그 이상의 의미예요. 앞에서 태산처럼 버텨주는 루카쿠의 존재, 이쪽에 수비 시선이 쏠리게 되면 이선 자원들에게 프리한 찬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첼시의 수비수들이 발밑 수비가 좋은 만큼 리버풀의 화려한 공격 아주 잘 막아낼 것 같아요. 이 경기 첼시가 우세하겠지만 리버풀 홈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리버풀의 무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다시 K리그 울산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홈팀 울산 윤빛가랑과 박호, 이청용이 선발로 나서면서 지난 서울전 공격을 이끌었죠. 중원에서 확실히 우세를 가져가면서 우세한 경기 운영을 했고 김기희 대신 192의 장신 임종훈을 내세우면서 상대 가브리엘을 견제했습니다. 임종훈이 제공권 수비력이 굉장히 좋았죠. 박호는 상대 진영에서 수비의 패스미스를 가로채며 강력한 오른발골로 선제골을 넣었고 또 김태환의 오버래핑에 있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또 추가골로 연결을 했죠. 오세훈은 선발로 나서서 상대 센터백 라인과 힘싸움 잘하면서 버텨줬고 이동준과 힌터제어도 후반에 교체로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후반에도 상대를 중원에서 압도하며 경기 주도권을 쥐고 표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의 기성용 투입 후 중반 넘어가면서 상대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했고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사실 무승부로 끝날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죠. 원정팀 인천입니다. 무고사와 송시우 투톱으로 지난 라운드 공격자의 변화를 줬죠. 최근 폼이 좋은 김현을 대신해서 상대 수비의 약점을 파고들 송시우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경기 내용은 잘 안 풀렸지만 결국 전반 중반 선수 교체를 통해서 아길라르와 정엽이 들어갔고 곧바로 선제골로 연결됐죠. 측면에서 낮게 넘어오는 크로스를 송시우가 세도하면서 살짝 돌려놓으면서 앞서갔습니다.
몸싸움과 제공권이 좋은 대구 수비 상대로 김현 대신 송시우를 선택한 전략적 판단이 이 선제골로 나온 거죠. 세징야를 집중 견제하며 수비적으로 잘 버텨냈고 역습 위주로 나섰는데요. 노련한 선수들의 협력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비적으로 나서다 역습으로 반격을 노렸고 결국 프리킥 찬스에서 아길라르가 추가골을 터뜨렸죠. 근데 공격 전개에서 아쉬움은 있긴 한데 수비적인 부분이 요즘에 인천의 수비 밸런스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포인트가 없었지만 매경기 공격을 주도하던 울산의 바코가 멀티골로 활약했죠. 윤빛가람이 나서자 볼 배급에 관여하지 않고 전방에서 드리블, 슈팅, 자기가 잘하는 거 아주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울산은 원체 스쿼드가 두터운 만큼 선수들이 돌아가며 터져주고 있죠. 인천은 최근 좋은 기세를 보여주지만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역습 전략입니다. 대구와 성남을 상대로 상대 공세를 잘 받아내며 역습으로 승리했지만 울산의 전력은 앞선 상대들과 좀 다르죠. 더군다나 노련한 김강석도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인천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싶겠지만 울산 원정에서 울산의 공격 흐름을 막아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울산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K리그 제주와 서울의 경기인데요. 홈팀 제주가 12경기 무승부진을 탈출했지만 이어진 수원FC의 원정에서 잘 싸우고도 페널티킥 한 방에 무너졌죠. 최근 중원의 이동수, 이창민 조합이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수가 약간 처지며 수비적인 역할을 맡아주면서 이창민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최근 안현범이 연이은 결정으로 측면 공략이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주민규와 제로스의 공간 침투 능력이 뛰어나 상대 수비 뒷공간을 수시로 노리고 있죠. 쓰리백 라인도 뛰어난 조직력으로 호흡이 좋지만 제공권에는 확실히 약점을 보입니다. 그나마 주중 경기인 강원전이 연기되며 휴식을 취하해 체력적인 안배가 좀 가능했던 제주죠. 원정팀 서울입니다. 3백 형태로 수비 전술을 변화를 주면서 김진혁, 고강민, 풀백들이 깊게 내려와 수세시 5 형태로 울산을 상대했죠. 중원에는 고요한과 백상훈이 나서면 활동량은 좋게 나섰는데 울산의 짜임새 있는 중원 조합에 밀리며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상대 공세에 힘도 못 쓰면서 전반에만 바코에게 2골 내주고 말았죠. 결국 후반 시작과 함께 기성용을 투입하고 오스마르를 중원으로 올리며 기스마르 조합의 전술 변화를 줬습니다. 박주영도 투입되자 기성용, 고유한 박주영의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며 확실히 공격 작업이 매끄러웠어요. 그 골대 맞고 나온 공을 조용욱이 올 시즌 첫 골, 한 골 만회를 했죠. 기세를 올리면서 후반에만 무려 16개의 슈팅을 퍼부었습니다. 확실히 중원의 기스마르 조합을 배치하자 경기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었어요. 휴식을 취한 제주가 홈에서의 무승고리를 끊어내고 싶겠지만 이번 경기 서울의 반격이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제주가 최근 서울과의 맞대결 전적, 특히 홈에서도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죠. 다만 지난 주중 경기 서울이 후반 보여준 전술이라면 이번 경기는 제주가 잡아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은 확실히 중원의 기스마르 조합을 세우자 경기의 템포, 공격 전개 속도 모든 게 상위권 팀의 모습을 보여주죠. 나상호, 조용욱의 스피드도 살아나고 고요한도 역시 공격적으로 나서야 살아나죠. 확실히 잘하는 모습을 확인한 서울이에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최하위에 꼴찌. 제주 원정에서 4-3-3 전술로 부진을 털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제주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번니와 리즈 APL 경기입니다. 홈팀 번니는 예상외로 지난 경기 초반 리버풀을 상대로 공세를 펼쳤죠. 크리스 우드가 뚝배기만 기다린 게 아니라 상대 뒷공간을 노리면서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다만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리버풀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고 전체적으로 중원 힘싸움이 밀리면서 리버풀에게 일방적으로 몰리며 힘 한번 못 써본 경기였죠. 스쿼드의 차이를 실감했고 선수 개인 기량에 밀리며 번닐로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패한 경기였습니다.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았음에도 상대 크로스에 대처하지 못하면 헤딩 실점을 내줬죠. 이후에는 박스 안에서 수비 집중력이 나쁘지 않았고 골문 앞에서 수비수들이 걷어내는 경우도 많았죠. 상대 센터백이 노련한 수비에 찬스를 살리지 못한 부분도 공격 쪽에서는 좀 아쉬웠죠. 원정팀 리즈입니다. 개막전 맨유 원정에서 참패를 당했지만 홈 첫 경기에서는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보이며 무승부를 거뒀죠. 최전방 벤포드의 연계도 좋았고 이선에서 하피냐와 클리치 공격 짜임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센터백 쿠퍼가 상대 공격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케를 내주면서 끌려갔는데요. 벤포드는 또 상대 센터백 미나와의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몸싸움 직전까지 가면서 자칫 퇴장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국 벤포드가 신경전을 펼쳤던 미나를 제쳐내며 내준 공을 클리치가 성공시키면서 무슨 동점골을 성공했죠. 이거 벤포드가 미나에게 승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후반 초반 상대 그레이의 속도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실점했지만 하피냐가 또 박스 안에서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지난 시즌 폼이 좋았던 헤디슨이 시즌 초 지금 부진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주중 리그컵에서는 하이 리그 팀을 상대로 2골 한 도움의 활약을 펼치긴 했습니다.
리그 성적이 부진한 두 팀이죠. 번리는 갈 길이 급해요. 크리스 우드와 반스가 최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공격의 정교함이 너무 떨어집니다. 리즈는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확실히 중원의 짜임새도 좋았고 특히 이선 자원들의 적극적인 공격력이 좋았습니다. 최전방 벤포드의 연기 플레이도 좋았죠. 하피냐의 폼이 좋았고 부진하던 해리슨도 리그컵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선이 굵은 벌리가 팀 스타일을 고수할 경우 리즈의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리즈 수비 라인도 제공권이 좋거든요. 이선 자원들이 활약이 좋은 리즈가 유리하겠지만 서로 수비적인 운영으로 이 경기 그냥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버니의 무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와포드의 경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을 빨리 올리느냐고 그 유로파 경기, 유럽 대항전 경기를 저희가 보지 못하고 먼저 분석해서 올려드립니다. 지난 라운드 울버햄튼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치렀지만 페널티킥 한 방으로 승리를 했죠. 상대의 빠른 공세에 위축됐지만 알리가 침투로 페널티킥 얻어내며 결승골을 뽑아냈죠. 무실점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상대의 빠른 측면 공략에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이어 산체스의 중앙 수비가 넘어오는 공들을 잘 막아냈죠. 손흥민과 베르바인, 모우라의 역습 속도가 굉장히 좋았지만 워낙 상대한테 밀렸던 경기예요. 손흥민도 거의 측면 수비수처럼 수비를 굉장히 깊게 내려와서 열심히 수비 가담을 해줬죠. 원체 역습에 특화된 선수들이 많은 만큼 경기 흐름이 밀리더라도 언제든지 날카로운 한 방을 보여줍니다. 후반 중반 넘어서면 이적설로 시끄러웠던 케인도 교체 투입되며 시즌 첫 출전에서 컨디션을 점검했죠. 원정팀 와포드입니다. 지난 라운드 경기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장신 수비수 더피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하며 실점했죠. 두 명의 선수가 붙었지만 이 더피의 프리한 점프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르와 세마의 그 측면 공략은 확실히 유효하고 위력적이지만 측면까지 파고 들어가서 상대 수비를 괴롭혀요. 근데 여기서 중앙에 위치한 그 데니스까지 연결이 크로스가 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골키퍼의 패스를 받은 투르스트가 아니한 패스로 빼앗기면서 추가 실점하며 흔들렸죠. 후반 쿠처를 투입하며 공격적인 교체로 흐름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디니를 투입하며 전방에 높이를 더했지만 최전방까지 공격 전개가 진짜 좀 이날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주중 컵대회에서는 로즈와 플래처 이 영입 팬들이 경기에 출전했고 플래처의 결승골로 크리스탈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이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가 있지만 리그 일정에 큰 여파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도 홈 경기로 치러지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손흥민이 가벼운 부상이 있지만 주말 경기에는 나설 것이라는 보도들이 있고 베르바인, 모우라, 케인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리그 두 경기 모두 빠른 역습 패턴이 먹히며 1대0 승리로 탄탄한 수비력도 보여주고 있죠. 와퍼드는 측면 공격은 좋지만 중앙으로의 마무리가 아쉬운 상황이에요. 수비 라인도 두텁지 못한 만큼 토트넘 특유의 뒷공간 어택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그냥 토트넘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홈팀 울버햄튼. 홈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펼쳤지만 다시 한번 골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며 패했죠. 전반 초반 상대의 침투 플레이 한 번에 PK를 내주며 끌려갔는데요. 근데 확실히 트라우레는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근데 섬세함이 좀 떨어집니다. 트랙항도 속도는 좋았지만 여기 이 트라우레와 트랙항의 측면 공략에 의해서 중앙으로의 연결이 좀 아쉬웠어요. 거의 일방적으로 상대를 토트넘을 두들겼던 경기였지만 측면에서의 활약이 박스 안에 결정적인 찬스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히메네즈가 찬스를 살리지 못한 그림도 좀 많이 나왔죠. 트라우레도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놓치기도 했어요. 슈팅을 25개를 시도했는데 빵 득점인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 역습의 위기가 있었지만 조세아 골키퍼의 선방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중원에서 무티뉴의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트리캉은 리그컵에서 하이리그 팀을 상대로 골맛을 봤죠. 원정팀 맨유입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모두 출전시켰지만 브룬의 자책골로 무승부에 그쳤죠. 무릎 부상에서 회복한 마샬이 지금 최근 최전방에 나서고 있는데 그린우드, 파르난데스, 포그바가 이선에 배치됐지만 마샬이 아직 정상적인 폼이 아닌 것 같아요. 수비 지역에서 페르난데스가 공을 빼앗기면서 역습을 허용했고 상대의 슈팅이 프레드의 발에 맞으면 자책골로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죠. 그린우드가 박스 안으로 수시로 들어갔고 포그바와 페르난데스가 감각적인 패스 연결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포그바가 박스 안에서 개인 기량으로 제쳐내며 내준 공을 그린우드가 골로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후반은 산초와 링가드가 교체 투입 때문에 역전을 노렸는데 맨유의 공세, 상대의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어쩔 수 없이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책골로 의외의 무승부를 거두며 불만족스러운 맨유죠.
최전방에서 마샬이 기대에 못 미치는 기량으로 공격에 마침표를 찍지 못했어요. 카바니가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개막전처럼 다시 그린 우드를 전진 배치하는 것이 좀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미드필리 짜임새와 수비진의 견고함은 유지되고 있어요. 울버햄튼은 확실한 역습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중앙으로의 마지막 연결, 마무리 슈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방심했다가는 트라우레 트리칸 이 양 측면의 돌파에 크게 혼쭐날 수가 있죠. 맨유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하겠지만 울버햄튼의 날카로운 역습에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울버햄튼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36회차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포항의 승, 패, 2경기는 전북의 승, 패, 3경기 대구의 승, 4경기 에스턴의 승, 5경기는 브라이턴의 패, 6경기 뉴캐슬의 무패, 7경기 노리치의 패, 8경기 웨스트햄의 승, 9경기는 리버풀의 무패, 10번째 경기는 울산의 승, 11번째 경기 제주의 패, 12번째 경기 번니의 무패, 13번째 경기는 토트넘의 승,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울버햄튼의 무, 그 다음에 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S버프의 36회차 승무패 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조금 승패가 많이 갈리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K리그에서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